자, 반갑습니다. 드디어 길고 긴 대장정의 끝입니다.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리가 진짜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 구석기부터 시작해서 세계 4대 문명 거쳐서 중국사 쭉, 그죠? 은주, 춘추전국, 진한, 위진남북주, 수당, 송원, 명청 다 하고, 그다음에 서양사 넘어와서 어? 뭐야, 어디서부터 했어, 우리? 저기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서, 그죠? 고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로마 잘 나가는 거, 로마 망하는 거, 프랑크 왕국, 뭐 했니? 십자군 전쟁, 그 뒤에 절대왕정, 여기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마지막 강의 쫙 깔끔하게 듣고, 정말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이 온라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이라도 다 들은 친구가 있다면, 정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자, 냉전 이후면 이제 사실상 현재예요. 이건 역사라고 보기 어렵고, 현재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가장 가까운 역사를 보자는 거고,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어, 자,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죠. 지금 배경에 지금 두 사진 좀 더 밝게 볼까요? 요 두 사진 아시겠죠? 오른쪽 사진은 너무 너무 잘 알 거고 저거는 이제 일본에 떨어졌던 핵폭탄 버섯구름 사진이죠. 그 나가사키인지 히로시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왼쪽 사진도 아시겠죠? 요거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거 지금 비행선이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배에 실려가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뭐, 2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패전을 했고요. 연합국이었던 미국, 프랑스, 영국 측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이 독립을 얻게 됐고요. 근데 사실 요거 참 물론 당연히 우리가 이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한 결과 얻어낸 독립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뭐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고 여기서 패전하게 되면서 이제 모든 식민지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조약을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독립을 찾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과정은 내년에 한국 싸움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이 이렇게 동독, 서독으로 분열이 돼서 동독은 소련 측 사회주의권, 서독은 이제 미국 측 자본주의권이 점령을 하게 됐죠. 그리고 특이하게 독일의 원래 수도였었던 베를린이 또 이렇게 동베를린, 서베를린 이렇게 나눠졌었죠. 그래서 동베를린은 소련이 관리하고 서베를린은 또 이렇게 자본주의권 미국이 관리하고 이런 모습도 보였었어요. 그리고 서독은 그러면 수도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서독은 한동안 수도가 보은이었어요. 뭐 그런 부분들도 뭐 기억하시면 좋겠죠.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다 아세요. 어쨌든 여기 이제 요쯤 오면요 이제 진짜 역사라고 하기가 뭐해요. 왜냐면 우리한테나 역사지 저한테도 역사죠. 제 나이 때에서도 역사고 그지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 나이 때에서도 거의 역사라고 봐야죠.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때 되면은 역사가 아니에요. 그죠? 다 그분들이 이제 라디오나 좀 부유하셨던 분들은 테레비나 아니면 신문 이런 걸 통해서 뉴스로 접하셨던 소식들일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쯤 오면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는 역사가 될 거예요. 1900 이제 50년대, 60년대 고 지역을 얘기하는 거니까 다 봤던 부분들이죠. 지금 파란색 부분이 이제 자본주의 진영, 미국이 마셜 계획으로 도와주고 또 군사적으로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맺었던 그런 나라들이죠. 그다음에 오른쪽 빨간색은 사회주의 진영이고 소련을 중심으로 경제적으로는 저기 뭐야 코메콘,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런 식으로 맺어서 미국의 어떤 서유럽을 중심으로 묶어나가는 미국을 대응했었던 뭐 그런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럽이 미국과 소련의 어떤 힘의 경쟁에 장이 되어 있었죠. 그다음에 그 와중에 여기 뭐 기억나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독일이 갈라져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요 요 설레에 있는 파란색 점은 요거는 베를린 중에서도 서베를린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미 봤던 부분들이죠. 한반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새롭게 등장하는 정부들이 이제 소련의 사회주의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자본주의 쪽을 따라갈 것인지 요걸 가지고 굉장히 막 갈등과 경쟁 이런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한반도나 베트남은 아예 나눠졌었죠. 그래서 한반도는 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북한에는 이제 김일성
사회주의, 남한에는 이승만의 자본주의, 이런 정권들이 등장을 했었고, 지금도 한반도는 통일이 안 되고 있죠. 그다음에 베트남도 한때는 이렇게 북베트남의 사회주의, 그다음에 남베트남의 자본주의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가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어, 북베트남의 침략으로 이렇게 남베트남이 공격을 당하면서 미국이 남베트남을 지원해서 전쟁을 치렀었지만 베트남 전쟁을 치렀었지만 결국에는 북베트남 사회주의의 통일이 되는 그런 모습을 봤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뭐 기억하시겠지만 사회주의의 공산당 마오쩌둥이 이끌었던 그다음에 자본주의의 국민당 장제스가 이끌었던 이 두 개의 정당이 경쟁을 하다가 공산당이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면서 더 큰 인기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공산당이 결국 승리하게 돼서 중국 전체가 사회주의화 됐고요. 장제스는 이렇게 대만으로 건너가서 자본주의화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을 보여드릴 텐데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외워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빨간색은 사회주의권이 강해져가는 모습이고 파란색은 자본주의권이 강해져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지. 사안 하나 보시면 1946년에 그러니까 전쟁 끝난 직후죠.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부터 45년까지니까 바로 그 다음에예요. 그리스 공산주의자들이 정부의 반란을 일으켜서 정부를 공산주의화 하려고 시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1948년에는 당시 소련의 지도자였었죠. 스탈린이 체코에 강제적으로 공산 정권을 성립시켰었고요. 그다음에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됐었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보세요.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내년에 배우겠지만 요 정도는 한번 알아둬 볼 만해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소련이잖아. 공산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나를 도와줄 만한 덩치 큰 나라가 둘이나 생긴 거지.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까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한국 전쟁인 거지. 그리고 한국 전쟁은 결론이 안 나고 휴전이 됐죠. 그래서 공산주의권이 세진 거다. 자본주의권이 세진 거다. 그 결론이 안 나죠. 그래서 흰색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제 미국이 급하게 이제 일본에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해서 사실 일본은 2차 대전에서 패전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주권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미국 군대 정부가 지도를 해오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한국 전쟁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미국이 확실하게 일본을 키워서 사회주의권을 막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이 일본의 주권을 인정해주고 이제 어떤 그런 과거의 2차 대전 패전국으로서의 어떤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다음에 또 사실 이것도 한국전쟁을 보고 하는 거예요. 한국전쟁이 1953년까지 치러지다가 휴전을 7월 달에 하거든요. 그리고 1954년에 일본의 군대, 자위대가 창설이 됩니다. 사실은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기 때문에 음, 지금도 평화헌법이라 그래서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군대는 못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대신에 그래도 스스로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위대예요. 스스로 지킬 위. 그래서 일본의 군대는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군대인 거죠. 그런 자위대가 근데 이 창설되는 시점을 보셔야 돼요. 한국 전쟁이 끝나자마자 자위대가 창설되거든요. 그리고 자위대는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할 수 없는 군대라고는 하지만 자위대 규모는요. 사실 일본은 섬나라니까 육군을 많이 키울 필요는 별로 없죠. 육군은 그저 그런데 해군이나 공군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 이 예전에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라고? 이렇게 의아할 정도로 강력해요. 그다음에 1951년에 이제 나토 산하 유럽 통합군이 창설되는데 이것도 이제 보시면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 기구죠. 어 그래서 나토만의 군대가 마치 유엔군처럼 따로 창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군대의 전력의 대부분은 또 미국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한국 전쟁이 세계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보세요.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자본주의권 국가들이 확 쪼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벌어지고 나서 바로 나토도 이렇게 유럽 통합군 창설하고요. 일본도 군대 만들고요. 서독도 재무장에 들어가고요. 지금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체주의 국가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재무장을 바로 허락해 주죠. 왜냐하면 공산권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게 보이거든. 극단적으로 공격적으로 보인 거거든요. 한국 전쟁은. 그리고 한국 전쟁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대규모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 땅 폭격만 따지면요. 2차 세계대전보다 한국 전쟁이 폭격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나중에 뭐 한국 전쟁 이제 3학년 올라가서 한국사 배우면서 할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원래 신분제 국가였잖아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 쟤네, 예를 들어서 친구를 놓고, 쟤네 가문, 노예 가문이래, 노비 가문이래, 이런 얘기 서로 장난으로라도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없죠? 그 왜 없겠어요? 그 있는데 감춰주는 거겠어? 아니에요. 한국 전쟁 때 싹 다 죽었기 때문에 누가 노비고 그런 아예 자료가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전쟁의 또 다른 효과가 전 국민의 평준화예요. 누가 양반이었고 누가 노비였고 기록이 싹 다 날라가서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요. 그 사실 지금 우리가 누구의 뭐 조상이네 뭐 누구의 후손이네 그런 얘기하죠. 그거 믿을 것도 못 돼요. 어쨌든 한국 전쟁이 그렇게 타격이 큰 거대한 전쟁이었다고 이해되시겠죠? 어쨌든 그렇고 이 한국전쟁 이후에도 이 미국과 소련 간의 이 냉전, 사실은 냉전이 아니죠. 미국이랑 소련이 본격적으로 맞짱 뜨지 않았을 뿐이지, 베트남도 전쟁을 치렀고, 우리도 전쟁을 치렀잖아요. 사실, 냉전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면이 있어요. 어떻게 냉전이라고 불러? 우리는 몇백만 명까지는 아니지만, 몇십만 명이 죽어나갔는데. 그죠?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사이가 안 좋아지는,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1961년에 동독의 베를린에 장벽이 설치돼요. 왜냐면 아무래도 동독은 사회주의권이니까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사회주의권은 상품을 다양하게 안 만든다고. 그러니까 인기가 없지.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동독의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자본주의권 서독으로 베를린을 통해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독에서 하는 수 없이 베를린에 아예 못 넘어가도록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 거죠. 어, 여기 이제 베를린 도시에 있었던 거대한 장벽 구조예요. 이게 지금 도시 하나를 반으로 쩍 갈라서 이렇게 콘크리트 벽을 세운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볼썽사나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메카시즘 선풍이라는 건 뭐냐면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 1945년에 결국 2차 대전이 끝이 나죠. 그리고 1940년대 후반, 50년대 초반에 메카시즘 선풍이 불게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조셉 메카시라는 일본이란다. 미국의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제 손에 지금 205명의 공산당원 명단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미국 국무부에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심지어 소련을 대항하고 있는 가장 중심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그것도 미국 안에 가장 핵심적인 정책을 만드는 정부기구 안에도 공산당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심지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니 미국 전역에서 너 공산당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서로를 의심하고 조금만이라도 이상한 얘기하면 저 빨갱이네 저거 확 다 저거 이런 식으로 서로를 의심하고 몰아세우고 이런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메카시즘 선풍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1959년에 쿠바에서 체게바라 그리고 피델 카스트로 이 두 사람의 주도로 공산주의 혁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쿠바가 이제 이렇게 공산화가 되는데 문제는 쿠바의 위치예요. 어디냐면 여기야. 바로 미국의 턱 아래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미국은 굉장히 신경 쓰이고 불편하죠. 이 사람이 체게바라입니다. 원래는 의사를 꿈꾸던 사람인데 잘생겼다. 탑달 뭐야 그 뭐지? 빅뱅의 탑 닮지 않았어요? 나 옛날부터 그 생각을 했어. 근데 어쨌든 뭐 그렇고요. 이 사람이 이제 피델 카스트로입니다. 체게바라는 혁명을 성공시키고 다시 이제 원래 이 사람은 체게바라는 쿠바 사람도 아니에요. 아르헨티나에서 의학 공부하던 의대생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공산주의가 옳다라고 믿어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로 간 거죠. 그래서 쿠바로 가서 쿠바 혁명을 성공시키고 나는 혁명의 남자다 이러면서 아프리카로 또 가서 다른 데에서 혁명을 하다가 실패해서 죽게 되고요. 그다음에 체게바라의 쿠바 혁명 동료였었던 피델 카스트로가 남아서 쿠바를 통치했었죠. 피델 카스트로는 굉장히 장기 독재를 해서 비교적 최근까지도 통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굉장히 위기가 발생해요. 1959년에 쿠바가 공산화되고 나서 미국이 너무 자기네 가까이 있는 나라가 공산화된 거니까 신경이 너무 많이 쓰여가지고 1961년에 쿠바를 포위 압력을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소련이 쿠바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지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소련이 핵 공격을 하기 위해서 기지를 건설한다. 왜냐면 저 중거리 탄도미사일 탄두에다가 핵만 실으면 핵미사일이거든. 그래서 소련이 미국 전역을 핵 공격하기 위해서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련한테 저 기지 즉각 철수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요. 그리고 쿠바의 해상을 봉쇄할 걸 명령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쿠바는 섬나라잖아요. 이런 식으로 쿠바를 완전 미국의 군함으로 둘러싸버립니다. 음,
당시에 소련의 지도자였었던 후르시초프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라는 걸 약속하면 지금 기지를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은요, 소련도 쿠바가 공산화된 건 사실 소련의 개입이기보다는 체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의 어떤 혁명 때문이었지만 어쨌든 뭐 소련 입장에서는 미국 바로 아래에 뭐랄까 내 팀이 생긴 거죠. 그렇긴 한데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시비 거는 거인 게 뻔한데.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 미국도 사실은 미국이 먼저 터키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지어요. 근데 터키 위치가 마찬가지로 소련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흐르시프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쿠바에서 미사일 기지 뺄 테니까 너네가 먼저 설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네 것도 빼라 이거죠. 이런 요구를 하는데 여기가 터키예요. 근데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라는 건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는데 사실 터키의 미사일 기지 철수 요구는 무시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소련의 흐르쇼프는 그래 이만하면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쿠바 미사일 기지를 철수를 해요. 왜냐하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 물론 이제 터키 미사일 기지 철수 요구를 미국이 무시했으니까 마음에 들진 않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지금 이 상황은 그동안이랑 다르죠. 한국이랑 베트남 때랑은 달라요. 왜냐하면 미국이랑 소련이 직접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 둘이 맞짱 떠버리면 세계 3차 대전이지. 근데 아인슈타인이 핵무기 개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지만 만약에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진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세계 4차 대전은 아마 돌로 싸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지면 무조건 핵전쟁이라는 거지. 핵 있는 대로 다 써버리고. 그러면은 모든 문명이 다 파괴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그 상황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을 해서 쿠바에서 미사일 기지를 결국 빼게 됩니다. 그리고 요걸 보고 미국도 이제 쿠바의 해상 봉쇄를 해제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과 소련은 우리 핵으로 맞짱 뜨지는 말자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모스크바 조약을 체결해서 부분적으로 핵실험 금지를 조약하게 되죠. 그래서 상호 간의 핵 공격 방지를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아시다시피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1960년부터 1975년까지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권 북베트남 대 자본주의권 남베트남과 미국의 지원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사실은 어, 원래는 이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간의 전쟁이어야 했죠. 근데 요거를 이제 통킹만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통킹만 사건은 뭐냐면 통킹만이라는 만이 있어요. 만은 뭐냐면 이제 어, 바닷가인데 바닷가인데 땅 쪽으로 들어와 있는 데를 이제 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튀어나가 있는 땅을 반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반도라고 하죠. 그다음에 땅 쪽으로 바다가 들어와 있는 그런 땅, 그런 해안가를 만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통킹만에서 미국의 배가 납치되는 북베트남군에 의해서 납치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아마 조작이지 않을까 이런 의혹이 많긴 한데 어쨌든 통킹왕 사건으로 인해서 존슨 대통령 때 이제 미군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굉장히 고전 끝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국내 반전 운동이 심해지면서 퇴각하게 되죠. 이게 이제 미국의 처음이자 지금까지는 마지막으로 패배한 전투죠. 그리고 미국은 완전히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철수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린든 B 존슨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통킹만 사건인데 북베트남이 이제 미국의 배를 공격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어쨌든 미국이 철수하면서 베트남 전쟁은 북베트남이 이기고 베트남 전체가 통일되고 공산주의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요때 이제 남베트남의 많은 사람들이 보트피플이라 그래서 배를 타고 둥둥 떠다녀요. 북베트남을 피해서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요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 전쟁도 그렇고 베트남 전쟁도 그렇고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뭐 베를린 장벽도 그렇고요. 미국 대 소련의 갈등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쿠바에서의 미사일 기지 사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차라리 둘 중 어느 쪽의 편도 들지 말자. 그래서 아예 세 번째 세계를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특히나 아메리카랑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이제 제3세계라고 불러요. 일단은 가장 충격을 줬던 건 역시 한국 전쟁이었어요. 너무 크고 너무 심각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국 전쟁 참전했었던 미군 병사 출신 할아버지들 지금 우리나라 오면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는데 전쟁터고 막 다 막 고아들 질질 짜고 막 그러던 나라였는데 막 삼성 막 빌딩 올라가 있고 막 이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어요. 한국 전쟁은 정말로. 그래서 한국 전쟁이 전 세계에 너무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이제 어 아시아나 아시아가 아니라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우리는 차라리 어느 쪽에도 끼지 말자. 자본주의권 미국에도 끼지 말고 사회주의권 소련에도 끼지 말고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만큼은 평화롭게 지내자. 이런 합의를 봅니다. 그게 이제 콜롬보 회의에서의 평화 오원칙이에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확장돼서 반둥이라는 지역에서 또 회의를 해서 또 비슷한 약속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960년도에는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1961년에 비동맹 회의라는 걸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3세계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자본주의나 소련의 사회주의 어느 쪽으로도 들어가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지키자. 이런 걸 약속하는 세계가 따로 구성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럽연합도 형성이 되는데요. 유럽연합은 뭐냐면 이게 이제 유럽연합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뒤로 전 세계는 다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원래는 세계를 주도하던 건 유럽이었잖아. 근데 유럽이 이제 뭔가 주도권을 빼앗긴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유럽이 힘을 합쳐서 미국이나 소련 어느 한쪽으로 따라가는 그런 느낌 말고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유럽이 하나로 연합하자. 이런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1952년에 프랑스 주도로 이렇게 유럽의 연합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랑스의 당시 수상이었던 수상은 총리라고 보시면 돼요. 쉬망이라는 인물의 제안으로 경제 파트, 석탄이나 철강 이런 지하 자원들을 공동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1900 다양한 과정들을 거쳐서 1993년에 유럽 연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 방위군 또 공동 화폐를 그래서 지금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은 유로화로 환전을 하죠. 이게 유럽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화폐니까. 그래서 원래는요 1993년 전에는 사실 유로화 자체는 쓴 지도 또 몇 년 안 돼요. 그래서 2000 몇 년이던가 하여튼 그 전에는 프랑스는 프랑, 독일은 마르크 뭐 이런 식으로 국가마다 쓰는 화폐 단위가 달랐었는데 이제 유럽 연합이 형성되고 유럽 연합에서의 합의로 전 유럽이 같은 돈을 쓰게 된 거죠. 근데 2020년에 영국은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이걸 브렉시트라고 해요. 그래서 브리튼 엑시트라고 해서 영국을 영어로 브리튼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국은 2020년에 탈퇴를 했고요. 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세계가 점차 미국과 소련 양극이 아니라 제3세계도 있고 또 유럽연합도 있고 이런 다극화되는 그런 모습을 맞이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랑 소련도 경쟁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왜냐면 경쟁을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자기의 힘을 계속 키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1, 2년이지. 계속하면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련의 흐르쇼프 서기장도 그렇고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도 그렇고 소련도 우리 자본주의 국가들과 평화 공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미국도 사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왜냐면 미국이 이제 국방을 키우고 이런데 돈을 너무 많이 쓰면서 재정이 부족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1971년에 닉슨 쇼크라고 해서 달러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는요, 왜 이제 달러가 국제시장에서 표준 화폐가 될 수 있었냐면 미국의 중앙은행의 지하에는요, 몇천 톤의 금이 있어요. 몇천 톤의 금이 있고 원래는 미국의 달러는 1달러에 금 몇 그램 이렇게 딱 정해놓고 바꿔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금 태환이에요. 그래서 1달러는 금 몇 그램 이게 정해져 있었다고. 그래서 은행에 달러를 들고 가면 그만큼의 뭐 너무 작긴 하지만 달러를 뭐 1달러, 10달러, 100달러 이렇게 들고 가면 그 가격에 맞는 금을 바꿔줬었고 그 가격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정부가 국방 키우는데 너무 많은 돈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화폐를 막 찍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이제 금이 많이 있긴 하지만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달러로 금을 바꿔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달러를 금으로 정해진 금의 양으로 바꿔주는 걸 포기하겠다 이런 정지 선언을 한 거예요. 미국이 이런 선언을 하니까 이제 세계 경제계가 너무 쇼크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걸 닉슨 쇼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는 달러와 금을 이제 고정된 가격으로 교환해 줬었는데 이걸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닉슨이 이렇게 경제 위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소련이랑 경쟁하는데 너무 많은 이 이상의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또 베트남전도 원래 존슨 대통령 때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닉슨 대통령 때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더 이상은 싸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직접적인 군사적인 개입은 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둘이 본격적으로 화해를 하게 된 게 지금 보시면 소련도 지쳐 있는 게 보이고 미국도 이제 다른 나라가 소련이랑 부딪힌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서진 않겠다 군사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조금씩 화해의 무드가 조성되는 거죠. 이게 본격적으로 조성이 됐던 게 1971년에 일본 나고야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열려요. 근데 요때 이제 미국도 당연히 참여를 했겠죠. 근데 중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도 사회주의권 국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소련은 이미 여러 번 우리는 같이 잘 지낼 의사가 있다 이렇게 표했어요. 근데 중국이 이걸 반대해 왔었거든요. 근데 중국도 이제는 안 되겠는 거야. 이제 같이 지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하냐면 미국 탁구 대표팀한테 일본에 대회 참석하러 온 걸로 아는데 먼 길 온 길에 바로 옆에 우리나라니까 한번 오셔라. 그러면 그냥 별거 아니고 그냥 가볍게 탁구난 게임 치자. 별거 아니다 정말. 그렇게 초청을 해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왜냐면 사회주의권 국가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용기를 내서 그래 국가 대표인데 그리고 뭐는 되게 많은 방송들이 촬영을 하고 있고 그런 국가 대표 간의 경기인데 무슨 짓이야 하겠느냐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지금 미국도 어쨌든 소련이랑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국도 같은 사회주의권이니까 잘 지내면 좋고. 그래서 이 초청을 받아들여서 미국의 탁구 대표단이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탁구 대표팀, 중국 탁구 대표팀이 친선 경기를 가져요. 이거 뭐 누가 이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서로가 화해 무드를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또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나중에 우리도 이제 막 북한이랑 막 축구 경기도 하고 몇 번 그랬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련은 다시 지배자가 바뀌어서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올라오는데 고르바초프는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그동안 이제 소련이 공산주의권으로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우리 공산주의권 애들끼리만 대화하고 이런 분위기였다면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 어, 공산당 일당 독재도 좀 깰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 정보도 좀 풀어헤칠 필요가 있고 다른 나라랑도 교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글라드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이런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권 국가들과도 교류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도 꼭 공산당 일당이 독재하는 그런 시스템 말고 그리고 또 서기장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이런 식으로 좀 정치 방향을 바꾸려고 개혁 정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서구화 되는 거죠. 그리고 또 1991년에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미국 부시 대통령과 냉전 종결 선언을 합니다. 어, 근데 요거를 이제 공산당 보수파들 즉 공산당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갑자기 막 무슨 어 자본주의권 국가들이랑 교류하겠다 그러고 뭐 갑자기 다당제를 도입해서 공산당 일당 독재를 끝내겠다 그러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고르바초프의 반대해서 정권을 고르바초프한테서 빼앗아 오려고 해요. 근데 쿠데타를 감행하는데 이게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혼란상이 조금 이어지다가 자본주의자였던 옐친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어, 소련은 완전히 자본주의화 되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의미가 없어진 코메콘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해체가 됐고요. 그리고 소련도 완전히 해체가 돼서 다시 소련에서 러시아로 넘어오게 되고요. 소련을 구성했었던 여러 가지 작은 나라들은 독립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걸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CIS예요. 근데 CIS 이 독립국가연합에 포함되어 있던 나라들도 자꾸 빠져나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조지아도 2008년에 탈퇴했고요. 투르크메니스탄도 2005년에 탈퇴했고요. 우크라이나도 2014년에 탈퇴했는데 근데 러시아가 그런 건 있어요. 자꾸 이 나라들을 탈퇴한 뒤에 계속 건드려요. 왜냐하면 탈퇴한 나라들이 자꾸 유럽, 서유럽 쪽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게 불안하니까 계속 이렇게 군사적으로 공격하고 건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만 알고 있지만 과거에 조지아랑도 전쟁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련이 해체가 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가 된다. 최근을 보면 사실 최근에는 이렇게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 나라들이 좀 피곤한 상황이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근데 또 군사나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과 함께 지내야 되고 또 어쨌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권 국가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굉장히 좀 중간에 껴서 어려워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랑 러시아도 굉장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끝나 있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왜 벌어진 거냐면 우크라이나는 원래 소련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국가 연합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마저도 아까 봤다시피 2014년에 독립을 하죠. 사실상 러시아의 세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냈으면 또 모르는데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올라오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려고 해요. 근데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미국이 주도하는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불쾌한 거죠. 그리고 불쾌하다기보담도 이런 식으로 자꾸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러시아를 옥죄어 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더구나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규모가 큰 나라거든요. 근데 이렇게 규모가 큰 나라가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넘어가겠다고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면 너무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나의 목을 확 죄어오는 느낌? 더구나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대응하고 있었던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이미 해체되고 없잖아요. 그럼 이제 러시아는 그렇게 다 넘어가 버리면 전체 유럽에서 러시아만 남는 왕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러시아는 견디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협박하고 공격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쟁이 터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이 제가 지금 7월 26일에서 7일 넘어가는 새벽에 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요게 지금 7월 26일 기준 우크라이나 전선 지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러시아가 확실하게 차지한 지역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러시아권으로 분류되는 지역이 이렇게 요 색깔로 이렇게 칠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요 분홍색은 아직 전투 지역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7월 26일 기준의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정말 전쟁이 끝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까지 말씀드리면서 역사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